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래간만에 촬영을 합니다. 가족법을 1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을 하면 또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미적미적하다가 지금 하게 됐는데, 2월 달에, 2월 달에 끝을 내볼까는 하는데, 원래는 제가 강의를 할 때 보통 10시 돼서 하는데, 이제는 뭐 한 7시 정도 해서 하루에 2강씩을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 사실은 그 정도 하시고, 민법의 세계 양영훈 교수님 그 2020년 출간된 13판 교과서를 봅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화면에 띄울 수는 없고, 필요하신 분들은 교과서를 구입을 하시고, 일단 화면에는 그 친족 상속법 법전을 펼쳐놓는데, 이 법전을 읽으면서 하진 않고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양효은 교수님 교과서 13판 민법의 세계입니다. 양효은 교수님 민법의 세계도 있고 판례 민법도 있고 한데 민사법도 있는데, 일단 13판 민법의 세계 1655페이지입니다. 1655페이지 새로운 가족법 일반에 대해서 일단은 하고 있는데, 가족법의 의 민법 중 가족관계죠. 부부관계, 그 부모 자식 관계, 그런 부분 관련된 친족 부분, 이혼 및 상속 관계 규율하는 상속법 부분 합쳐가지고 친족 상속법, 이것을 가족법이라 합니다. 즉 친족 상속법은 친족들 상호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친족법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그 자녀 등이 무상승계하는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상속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법이라는데, 여기에 친족법 부분과 상속법 부분을 합쳐서 가족법 또는 친족 상속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법의 특성, 제3법에 비해서 가족법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3법은 신속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가족법은 그에 비해서 보수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제3법은 합리적이고 이해타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족법은 그에 비해서는 제3법에 비해서는 비합리적이다. 혈연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타산적, 비합리적 성격을 띈다. 그 다음에 제3법에도 강행 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물권법, 물권법정주의에 의해서 대부분 강행 규정이고, 민법 총칙에도 권리남용, 신의 성실의 원칙, 103조, 104조, 그다음에 소멸시효, 법인과 관련되는 일정 부분 강행 규정이고, 근데 채권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채권법에도 강행 규정적 성질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법과 제3법을 크게 비교하면은 가족법에 비해서는 제3법이 임의적 성격을 가진 게 많겠죠. 당연히 가족법은 제3법에 비해서는 강행 규정적 성질이 많다는 거죠. 물론 가족법이 전부 다 강행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게 틀린 게 됩니다. 이 친족 상속법에도 재산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 귀속, 이혼 시의 재산 분할, 이런 것들 규정이 있는데, 그것들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 외우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인드 잡으시는 거고, 일단 가족법상의 권리를 그냥 간단하게 신분권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 1656페이지 신분권이란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 상호 간에 인정되는 권리다. 친족이라는 신분 그 자체 또는 친족이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다. 나중에 가면은 배우자 사이에 동거, 부양협조 등의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 나중에 확인합니다. 어쨌든 가족법 상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 이걸 그냥 신분권이라 한다.
근데 신분권은 재산법에 비해서 재산법상 재산권은 양도 상속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재산권 중에서도 양도가 제한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신분권은 일신 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양도 처분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민법을 공부할 때 이 문장을 외우려 하지 마시고 원리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신분권, 가장 대표적인 게 부부권이라고. 부부권이라는 게 법전에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권리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익이나 힘이기만 하면 권리가 될 것이고, 당연히 뭐 부부간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있겠죠. 그럼 그걸 부부권이라 하면 되죠. 예, 부의 지위, 뭐 남편의 지위, 부인의 지위, 이게 뭐 권리일 수도 있고 의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양도상속 처분 된다. 웃기는 이야기 되겠죠. 뭐 마인드만 잡으면 되는 거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가령 부부간의 동거 권리, 부양청구권 이런 거 양도할 수 없다. 가족보상 위자료 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었어. 이거는 채권자 대위권 쪽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지속상 일신전속과 전속적 권리와 행사상 일신전속적 권리가 있는데, 행사상 일신전속권, 행사가 일신에 전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위가 안 되는 거지.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채권자 대위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면은 양도 승계가 허용된다. 그리고 상속 회복 청구권, 상속의 승인 포기권, 그다음에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것도 판례가 행사상 일신 전속권으로 보고 따라서 대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 요거는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 아니어서 대위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 가족법상 권리는 일신 전속권이므로 대리인에 의해서 행사될 수 없다. 당연하겠죠. 이게 대리된다면은 희한한 꼴이 발생하겠죠. 혼인의사결정,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매입을 한다, 물건을 매도한다 하는 걸 숙고를 해서 대리인이 한다면은, 대리인이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이 물건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대리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혼인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한다면 이상한 꼴이죠, 그거. 옛날 조선시대에 뭐 정혼 이런 게 있을 때 그 뭐 아버지끼리 친구간이어가지고 뭐 정혼관계를 탁 결정을 하면은 자식들은 그때 따라서야 되겠죠. 그런 시대가 아닌 지금, 만약에 관연한 처자가 있고 뭐 그 결혼할 애가 있는데 아빠들이 그걸 대리 결정해주면은 아마 아빠들을 쫓아낼 걸. 마인드만 한번 살짝 해보시는 거고.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 행위에는 대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만 신분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 대리가 허용되는데, 인지청구의 소, 입양취소의 소, 외우를 하지 마시고 나중에 확인하시고, 파양청구의 소 등은 당사자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에서 말로 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에 의한 신고가 허용된다는 것.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창설적 신고는 대리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가족관계 등록법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고, 그 가족관계 등록법을 뭐 따로 공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는 이거는 수업용 강의가 아니죠. 일단은 물론 뭐 수업 하시는 분들도 뭐 책을 읽어야 될 거니까
물론은 개인적으로 이거 시험을 볼 때 가족관계 등록법은 가족법 볼 때, 근데 이혼을 보면은 이혼과 관련되는 등록 뭐 그런 이제 그 파트에 맞게 봤습니다. 혹시 뭐 법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상법, 회사법 볼 때 그 상업등기법 같이 보고, 그다음에 배타적 권리다. 신분권은 일신 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의 권리이고, 따라서 배타적 성질을 가짐으로 신분권이 침해된다면 방해배제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부부권이 침해하면은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겠죠. 그 다음에 1657페이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일단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것을 법률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족법상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것도 법률행위인 것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것도 있겠죠. 일단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겠지만 가족법의 특수상 또 더 요구되는 것이 있겠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친족 상속 관계에 관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혹하는 법률 요건이고,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재산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의미하므로 가족법상의 것을 가족행위 내지 신분행위라 한다. 가족행위에도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가족행위의 자유는 정형화된 효과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자유에 한정에 따라서 가족행위의 법률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해진다. 법률에 규정한 강행규정에서 규정한 효과가 획일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고, 가족행위의 종류, 옛날에 어쨌든 이론적인 것이 한참 할 때는 이런 것들도 다 했는데 그냥 지금 보고 가는 겁니다. 형성적 가족행위, 어떤 법률관계를 처음 만들어내는 거죠. 가족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야기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혼인을 하면은 부부관계가 생기겠죠. 협의 이혼 하면은 부부관계가 종료되겠죠. 입양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생길 것이고, 협의 파양하면은 의사에 의해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소멸될 것이고, 인지 자신의 자임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가족관계 변동을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형성적 가족행위는 모두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요하는 요식행위다. 그래서 요식행위 대부분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죠. 혼인이 법률혼으로서 성립하려고 하면 혼인 신고해야 되고, 협의 이혼이 이루어져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혼 신고를 해야 되고, 입양, 협의, 파양 마찬가지고, 물론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도 있고 파양에도 재판상 파양도 있고, 지배적 가족행위, 특정한 친족법상 지위에 의하여 일정한 관계에 있는 타인의 행위를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후견과 관련되는 이야기이고, 이 경우에 지배적 신분행위 내용으로 행해지는 가족법상의 동의행위, 원칙적으로 불려식 행위다. 특정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소송상 문제가 되면 증명이 돼야 되겠죠. 부수적 가족행위, 형성적 가족행위 또는 그 밖의 사실에 의해서 발생된 신분관계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로서 혼인에 부수하는 부부재산계약, 협의위원회 부수하는 재산분할계약,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가족행위의 요식성, 특정한 방식을 요한다 했죠. 친족 상속관계 변동을 초래하는 가족행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가족행위는 당사자 사이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이것도 법률행위이니까 일단 의사표시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관서 등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근데 요식행위라는 말은 신고가 있어야 성립하는 거죠.
혼인, 협의, 이혼, 입양, 협의, 파양, 인지는 가족관계 등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상속이 따라 그다음 상속인의 한정성이나 상속 포기는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나중에 다 확인할 것이고,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부부처럼 천년을 살아도 그는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률혼 관계가 되지 않고 단지 사실혼 부부에 불과하다는 거. 그래서 요 근래에도 참 이런 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걸 하나 접했는데, 일단 뭐 서로 사랑해가지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사실혼 관계 뭐 혼인하는 다른 요건을 다 갖췄지만 혼인 신고가 안 된 상태. 그랬을 때 일방이 사망하면은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 간에는. 그래서 재산 문제가 상당히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행위의 방식.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 방식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재산법상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죠. 근데 가족행위는 엄격한 욕식성을 특색으로 한다. 유언은 법이 정한 유언 방식에 따라야 되고,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아예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죠. 특히 당사자 합의에 의한 가족행위 창설적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창설적 신고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혼인신고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천년을 살아도 민법상 법률혼 부부관계는 안 된다는 거죠. 혼인신고가 있어야 부부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창설된다라는 거죠. 다만 가족행위 요식성은 제3자에 대한 가족관계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렇지 않은 행위의 경우에는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네, 근데 가족행위 중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이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동의가 있었나 없나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 자료는 작용하겠죠. 가족행위의 요식성 완화. 가족행위 요식성은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공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부부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법률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유효하다. 그래서 사실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침해를 해도 불법 행위가 되고 손해배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 부당하게 간섭하에 파탄시키는 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진생자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효력을 인정한다. 또한 허위 진생자 출생 신고에 대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는 거. 그다음 민법 총칙에서도 공부했겠지만 모형이 전환 쪽에서 비밀 정서 유언을 한다고 했는데 그 비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비밀 정서 유언으로서는 무효하다 하더라도 자필 정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었다면은 자필 정서 유언으로 인정한다는 것. 다음에 가족법과 민법 총칙과의 관계는 한번 봐놓는 겁니다. 가족법에도 적용되는 민법 총칙의 규정, 이런 걸 통칙적 규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족행위,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법 총칙 규정은 가족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낭용 금지의 원칙, 주소, 부재, 실종, 물건, 반사회적 행위, 모행위 전환, 기간에 관한 규정은 가족법에도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다음에 가족법에 적용되지 않는 민법 총칙 규정.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법인, 법률행위, 대리,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가족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근데 뭐 기본적으로 그 재산법상
성년자, 19세에 달한 자 이렇게 되죠. 근데 뭐 유언의 경우에는 17세가 되면 유언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내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상하게 이거 산수만 나오면은, 숫자만 나오면은 그냥 뭐 개인적으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유언과 관련해서 그 1913페이지, 물론 뭐 법전에 있습니다. 1061조 민법은 유언 연령을 만 17세로 정하고 있으므로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단독으로 유언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민법 총칙에 있는 규정이 전면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정도. 구체적인 검토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가족법의 법원 형식적 의미의 가족법은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법 규정을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가족법 이외에 가족관계 등록법, 혼인신고특례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국적법, 국제사법, 입양특례법 등의 특별법이 있다는 것.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국제사법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가족법과 관련돼서 내가 한번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하는데, 그분의 국적이 외국인이어가지고 내한테 의뢰하신 분이 국적이 외국인데 한국법에 따라가지고 한정 승인 상속 포기할 수 있냐, 내한테 의뢰한 그분의 친구가 변호사인데 자기 잘 모르겠다 라고 해가지고 내한테 왔다고 했는데, 뭐 법리상 할 수 있다. 나도 그 사건은 그때 처음 접했으니까 법리상 할 수 있다. 법리상 할 수 있으면 해내야죠. 그래가지고 국제사법도 간만에 새로 펼쳐보면서 대한민국 법이 중국법이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뭐 작은 소논문 하나 쓰듯이, 보통은 그래 뭐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신청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약간 했어. 완전히 소논문 쓰듯이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1662페이지 가족관계 등록법,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가족관계 등록법인데, 가족관계 등록부란 가족법상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정정서 그 자체를 말한다는 거. 일단 가족관계 등록법, 법무사 시험법에 들어가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 사건의 본인의 등록 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업 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는 그자의 출생지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다.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신고와 제출을 위탁하거나 우송하게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이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가 사망 후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 시에 수리한 것으로 된다는 것. 가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가족관계 등록법상의 이 신고가 신고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가 있고, 효과는 이미 발생했는데 그것을 차후에 관공서에 보고하는 보고적 신고가 있습니다. 창설적 신고란 1662페이지하고 있습니다. 창설적 신고란 가족관계 등록 신고의 수리에 의해서 가족관계가 발생한다는 거죠. 발생, 변경, 소멸을 다 포함할 것인데, 그것을 말하고, 근데 사실상 부부관계가 수년간, 수천 년간 계속되어도 혼인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부부인 신분관계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혼인신고를 딱 하면 법률적으로 인정되죠. 그래서 창설적 신고로 대표적인 게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인지신고, 입양신고, 협의 파양신고. 혼인신고와 입양신고 뭐냐 살짝 뭐 많이 혼인신고는 부부관계 생기게 하는 거고, 입양신고는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생기게 하는 거죠. 협의 이혼 부부관계 쪽내는 거고, 협의 파양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쪽내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적 신고. 보고적 신고는 일정한 법적 사실이 이미 발생했는데 그때 가족관계 변동이 일어나는데 사후에 보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 사망하는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권리 의무 종결되죠. 네, 그거 보고는 사망신고. 출생신고, 태어날 때 권리 의무 취득하죠. 태어나면 사람이죠. 출생신고 안 되어도. 출생신고 안 되어도 태어나는 그 순간 사람이니까,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사망하게 하면 살인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출생신고 안 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재판 또는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 입양 취소신고, 그러니까는 그 가족법상의 취소하고 민법 총칙상의 취소가 효과가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입양 취소는 소고표가 없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취소라면 당연히 소고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가족법상의 취소는 소고표가 없는 것도 있고 소고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에 의한 파양, 파양 취소 신고. 재판에 의해서 파양됐을 때 효과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보고한다, 이런 마인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혼인취소신고. 물론 그 학자분들과 판례가 좀 달리 보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관계 등록법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걸 뭐 외워가지고 맞추겠다, 신고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할 것인가, 신고 없이도 일단 효력이 발생을 하고 그거를 보고하는 차원에서 신고하는 것인가, 그 마인드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1663페이지 가족관계 등록 신고 수리 및 기재. 가족관계 등록에서 모든 신고는 담당 공무원의 수리에 의하여 종료된다. 만약에 기록에 의해서 종료된다 이러면 담당 공무원이 억한 심정을 가지고 수리해놓고 기재 안 하면, 그래서 수리에 의해서 종료된다. 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 등록 신고가 수리되면 담당 공무원은 일정한 사항을 개인별로 구분하여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는 것이고, 목록별 증명서의 종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등록 기준지, 성명, 본, 성명, 출생 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부분 규칙이 정한 사항이 기록되는데, 거기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입양관계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664페이지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법으로서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가사 비송사건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 그리고 가사 조정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라는 거. 다만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은 다른 종류의 소송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원칙주로 위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라는데, 가사재판 절차 내용과 특징, 가사사건의 종류,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별하고,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나류, 다류로 나누고,
가사 비송 사건은 라, 류와 마, 류로 세분하고 그중 나류, 다류 그리고 그 마류 요거는 조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뭐 시험 치면서 이게 뭐 가류냐, 나류냐, 다류냐 뭐 이런 걸 문제 내지는 않을 거고 뭐 문제에서는 뭐 조정이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가류 사건 보시면은 대부분 뭐 무효 이런 거, 그 혼인무효, 이혼무효, 인지무효, 입양무효, 파양무효, 그다음에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위 성질이 확인의 소유고 이런 건 조정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무효가 조정 대상이 되면은 이 전부 다 강행 규정인데 조정 대상이 아니다.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당사자가 합의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무효 사유가 가류 사유 사건이고 나류 이거는 뭐 취소 관련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상 혼인관계 정보 혼인 취소, 이혼 취소, 진생 구인, 재판상 이혼, 인지 청구, 입양 취소, 파양 취소 나류 사건이고 취소와 관련된 것들 형성의 소급 요거 조정 대상이 된다는 거. 물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그에 대해서만 조정이 성립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류 사건 손해와 관련되는 것들 손해와 관련되는 것들은 뭐 협의할 수 있겠죠. 조정 사건이 된다는 거. 라류 성년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개시와 그 종료 심판 실종 선고와 그 취소 친권 행사 방법 결정 이런 것들 조정 대상이 아니죠. 상대방 없는 사건으로서. 마류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생활비용 부담 뭐 기여분 결정 상생 분할 관한 거 재산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조정 대상이다. 그 정도.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20분 정도에 마쳐야 되는데 빨리 간단하게 본다고 했지만 30분이 됐네요. 예,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